직비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직비라고 통상 부르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IEEE 802.15.4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이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레이어와 맥 보통은 이제 통상으로는 1계층, 2계층, 2계층은 맥과 LLC로 실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LLC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이죠. 그래서 1계층과 2계층에 해당되는 여기까지를 이 802.15.4에서 정의를 했고 그 얘기까지를 우리가 방금 전 복습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위에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계층이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NWK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보통 이쪽 분들이 약자를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약자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많이 써요. 3계층, 4계층 이렇게 여러분이 배웠던 계층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위에 네트워크 계층부터 상단 이 부분은 직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토콜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802.15.4를 바닥에 깔고 베이스로 해서 구성된 일종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딴 얘기를 빠지면 그러면 이 802.15.4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직비를 꼭 써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외에도 뭐 G웨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와이어리스 하트라고 해서 공장을 위해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는데 모듈, 칩 이런 회사들에서 자체적인 이쪽 상위 프로토콜을 이제 내부적인 프로토콜을 직접 설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그리고 이 15.4라는 이름 자체도 나왔던 게 이 직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이 직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요. 직비 중에서도 모든 것들을 역시 또 네트워크 계층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가서 스펙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양이 꽤 돼요. 이걸 다 우리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핵심되는 부분 위주로 몇 가지만 볼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주소하고 관련되는 거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디스오소시에이션이 아마 얼핏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되는 거 그 외에 뭐 경로를 찾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위주로 우리는 쭉 살펴볼 겁니다. 네트워크층의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라는 지금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봤던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그래서 코디네이터와 디바이스 이 사이의 통신을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네트워크는 이제 장치들과 장치들,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사이에도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코디네이터한테 전달해서 코디네이터가 디바이스에게 이런 식으로 중계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 형태까지를 포괄해서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라고 부를 거고 그럼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온다. 그럼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와이파이 사용할 때 주변에 AP를 찾죠. 와이파이를 찾는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렇게 하면 내 장치가 이 AP에 붙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 장치를 이 AP에 붙이는 목적이 이 AP랑 통신하기 위해서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장치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AP로 보낸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아마 상대방 장치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이런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AP와 주변에 있는 장치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공간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같은 AP에 같은 와이파이에 붙어서 동작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논리적으로는 직접 B라는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AP에게 전달된 후 AP로부터 B에게 전달되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흔히 스타 구조라고 부릅니다. P2P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중앙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보통 이제 무선 와이파이랑 많이 빗대서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가 AP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각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노랗게 표시가 돼 있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흐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장치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장치한테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요 중간에 있는 코디네이터를 거쳐서 이 코디네이터가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레임이나 네트워크에서는 패킷이라고 흔히 부르죠. 패킷 구조도 보시면 거기에 나는 지금 이 코디네이터에게 보내지만 이것이 코디네이터를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저쪽 장치한테 보내기 위한 거예요 라고 하는 아마 주소 정보가 세팅이 돼서 날아가게 될 거예요. 스타 구조, 우리가 뭐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별 성자를 써서 성형 구조라고 성형 토폴로지라고도 부르는데 이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하다는 게 제일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또 슬립 모드를 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좋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슬립 모드도 가능하고 RFD도 가능해요. 그림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RFD라고 되어 있죠. 기능이 적은 장치.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 작은 장치. 뭘 생각하면 쉬울 것 같으냐면 예를 들어 간단한 센싱한 데이터를 그냥 한 번씩 보내는 장치다. 그러면 굳이 비싼 장치를 구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데이터를 기껏해야 한 번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가장 간단하지만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 메시 구조나 거기서 다시 한번 포괄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있는 이 장치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뭐 일종의 옛날 표현으로는 셋탑박스 같은 그런 거에 코디네이터가 지금 장착이 돼 있고 직비로 작동하는 뭐 다양한 센싱 장치 또는 액추에이팅 장치들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디선가 도착한 걸 아마 코디네이터가 받을 거고요. 여기까지 이건 지금 일단 흐름 무시.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센싱한 데이터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얘를 켜라 꺼라 하는 어떤 액션을 장치한테 전달한다거나 아마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토폴로지가 있는데 또 다른 토폴로지는 메쉬라고 해서 뭐 그물망 구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장치와 장치가 데이터를 보낼 게 있는데 약간 어떻게 해요? 코디네이터를 거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느리겠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은데 그래서 장치와 장치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 AP 얘기하고 장치와 장치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상대 장치가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슬립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슬립 모드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렵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걸로 잠깐만 다시 가서 보시면 예를 들면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오른쪽 상단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예요. 일단 코디네이터한테 보내고 코디네이터가 보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방법은 만약에 이 왼쪽 하단이 오른쪽 상단 장치한테 보낸다 그럴 때 당연히 이 길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혹시 이 길에 잠시 일시적으로 뭔가 통신 장애가 발생했거나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장치라면 굳이 거치지 않고 직접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신 경로 자체가 다양해져서 그만큼 내가 안정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인데, 대신 그럼 뭐가 생겨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가 아까 앞에서 봤던 스타 구조는 결정돼 있죠. 그러나 얘는 결정돼 있지 않고 뭔가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경로 찾기가 아마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 봤던 스타 구조를 확장한 구조라고 제가 그때 얼핏 얘기했던 것 같고,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이 구조를 설명했던 예제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지금 다 원격으로 해서 이 환경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어요. 강의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조금 넓은 강의실이에요. 제가 지금 교탁에서 뭔가 여러분한테 데이터를 무선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앉아있는 학생한테까지 도착하려고 보니까 이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장치를 둬서 중간 장치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대신 앞쪽에서 봤던 메쉬 구조하고는 다르게 직접 주고받는 형태는 안 되고 트리 구조만 지금 허용을 하는 형태가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 구조를 거기서 좀 더 파생되도록 조금 더 확장해 놓은 형태, 이런 형태고요. 이건 워낙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앞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해라라고 딱 보내면 그것이 착착착 번져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달되고 퀴즈 같은 걸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래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관리하기가 좀 쉽대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제 왼쪽에 있는 장치에서 오른쪽에 있는 장치로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길이 역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내면 전달하고 이것만 가능해요. 지금 선으로 그려져 있는 흐름으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한 첫 번째 장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를 예를 들어 B로 한다. 그러면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는 옆에 있으니까 직접 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트리 구조는 제한돼 있다 그랬죠? 경로가 보내서 전달 이렇게 하는 통신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단점인데 사실은 큰 장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클러스터 트리를 조금 더 확장해 놓은 예제 그림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펜들이 하나의 펜이 코디네이터 있고 주변에 장치들이 이렇게 물려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펜과 펜을 연결해서 여러 개의 펜 가지고도 이렇게 확장하는 구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려는 중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이는 요거 첫 번째 있는 요 까만 애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까만 거를 손으로 딱 쥐고 탁 털었다라고 생각하면 전체가 트리 모양으로 그려지는 걸 머릿속에 대략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트리가 뭔지는 대략 아실 테니까. 토폴로지들 방금 봤던 스타나 메쉬나 클러스터 트리의 기본 특징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스타 구조는 소비 전력이 작습니다.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각 장치들이 충분히 슬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중심으로 소비 전력은 얘기가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메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접 P2P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깨어있는 형태가 많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스타 토폴로지는 RFD가 가능한 반면에 메쉬 구조는 모두 다 FFD여야 돼요. 거리는 대신 얘는 짧지만 두 가지는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길게 가능하다라는 특징. 노드 개수도 얘는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신뢰성은 메쉬 구조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길 중에 하나
지금 현재 채널 상황이 안 좋다면 우회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스타 구조나 클러스터 트리 구조는 길이 딱 결정돼 있다 그랬죠. 그 길에 문제가 있으면 못 가요. 메시지도 조금 더 간단하게 아마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지연은 뭐 거리가 짧으니까 이건 짧은 게 맞고요. 클러스터 트리 같은 경우는 길이 결정돼 있죠. 길든 짧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가 계산으로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메시 구조는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직접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채널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세 개 중에 뭐 하나가 좋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응용 분야,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특징이 적절한 경우는 스타 토폴로지를 사용하면 될 거고, 이 특징이 적절할 때는 메시 구조를 사용하는 게 적절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딴 얘기를 하면 흔히 많이 사용하는 구조는 이 두 번째 메시 구조예요. 기본적으로는 파워는 좀 많이 사용되고 뭐 나쁜 특징도 있지만 좋은 특징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메시 구조를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다양한 토폴로지들은 그럼 하나만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서 몇 가지가 겸해서 사용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거는 A라고 하는 공간, 예를 들면 여러분 집, 여기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이 연구실 공간, 이렇게 하면 여기 내 대표를 하고 있는 일종의 AP 같은 코디네이터, 여기서 라우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용어는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한 번 더. 코디네이터가 있게 되고, 이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스타 구조로 다양한 장치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열심히 치는 요 장치를 제가 여기 연구실에 있는 요 장치를 활용해서 뭔가 제어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일은 할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어떤 스위치를 꾹 누르면 여러분 집에 있는 뭐 전등을 켜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일을 예를 들어 하겠다면 전달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장치들이 전달해서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개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여러분 집과 우리 집이 직비 네트워크로 연결됐냐면 그건 아니죠. 아마 이 중간은 인터넷망으로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거기 연결된 장치들끼리 통신하는 이런 구조일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펜 아이디와 주소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모든 장치들은 주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IP 주소라는 걸로 통신하는 것처럼 비슷하게요. 이 주소가 있게 되는데, 이 주소는 먼저 IEEE 802.15.4의 주소는 기본적으로 펜의 번호와 그 장치의 주소, 그래서 펜 아이디와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장치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펜 번호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펜이 형성될 때마다 펜 번호를 그때그때 본인들이 펜을 식별하기 위해서 생성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은 장치예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 지금 어느 채널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걸 뭐 ED 스캔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들어오는 비콘을 받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 비콘을 수집하는 이유는 비콘 수집해서 이 장치에 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콘들이 날아다니나를 조사하고 그 안에 써 있는 펜 번호를 수집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충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번호를 다른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펜 번호.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이 들린다. 그럼 난 1번, 2번 쓰면 안 되는 거고 뭐 3번, 4번 이런 번호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펜 번호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장치마다 장치를 생성할 때, 장치를 제작할 때 이거는 픽스가 됩니다. RF 칩에 번호를 할당한다라고 돼 있죠. 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그 장치한테 번호를 붙이게 돼 있고요. 그 장치 모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2.15.4 모듈 안에 이 주소가 픽스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와이파이가 가능한 장치들을 다 보시면 주소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핸드폰도 들어가서 주소 보시면 거기에 맥 주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축 주소라는 건 우리가 장치가 코디네이터한테 나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접속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접속을 요청하면 코디네이터가 오케이 이제 나랑 붙어서 통신하세요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응답 메시지 안에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리스판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앞으로는 나랑 대화할 때 3번이라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 주소가 바로 이 단축 주소, 짧은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16비트이기 때문에 계산상, 이건 이론상으로는 이래요. 2의 16승은 6536개거든요. 최대한 6536개가 통신이 가능하다. 이론상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통신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로는 이렇게 통신은 안 되지만 개념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 주소는 우리가 흔히 맥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주소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주소는 굳이 비교하자면 인터넷망에서는 IP 주소를 얘기하는 컨셉인데 실제로 여기는 별도 IP 주소가 없고요. 요 단축 주소가 곧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코디네이터에게 디바이스가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청을 네트워크에 보고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제가 앞에 흐름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에서 짧은 주소 3번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걸 내려보내게 되고 그것이 전달되거든요. 이 주소가 15.4 레벨 맥의 계층의 개념에서는 숏어드레스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곧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이가 두 개가 알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맥에서의 숏 어드레스하고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하는 중이고요. 네트워크 계층이 활용이 되려면 반드시 이 짧은 주소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런 거죠. 장치가 코디네이터에게 주소를 할당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그 주소를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각 장치별로 구분 가능한 주소여야 되겠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디바이스가 붙여주세요. 뭐 그러면 얘한테는 1번 뭐 또 다른 장치가 들어왔으면 너는 2번 이렇게 구분되는 주소를 할당을 해줘야 이 장치에게 데이터를 보냈을 때 누구 건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이제 이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 위에 수식이 하나 있는데 이 수식을 그대로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따져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여기 요건 배경이니까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몇 개 정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네트워크는 하나의 장치에 하나의 코디네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어 하나를 참 정리하고 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15.4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펼쳐서 이런 구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장치를 우리가 직비 코디네이터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중간에 있는 장치들은 15.4 레이어, 맥 레이어의 개념으로는 얘도 코디네이터고 얘도 코디네이터입니다. 똑같은 코디네이터지만 얘는 전체 네트워크를 다 관장하는 대장은 아니고 중간에 일종의 라우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직비 라우터라고 부를 거고요. 이럴 때 이런 구조로만 이렇게 펼쳐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겠죠. 그랬을 때 특정 장치 밑에 붙이는 장치의 개수를 몇 개까지 가능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요거예요. 최대 자식 노드 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트리의 용어를 기본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우터 수라는 건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요 차일드 자식 노드들 중에서
모두 다 라우터가 붙을 수 있도록 할 건지 아니면 2개까지만 라우터가 가능하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식 노드 수는 4개까지 가능하게 했는데 라우터는 3개까지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 4개가 붙었는데 이 중에 3개는 라우터일 수 있고요. 라우터여야 된다는 건 아니고 3개까지 라우터일 수 있고 하나는 엔드 디바이스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정했다는 건 여기 최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코디네이터가 있고 주변에 붙었는데 하나는 라우터고 나머지는 엔드 디바이스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환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최대 계층 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로부터 몇 개까지 뻗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뻗어나가면 관리할 수 있는 노드 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한을 둬서 네트워크 구성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예제는 라우터 코디네이터에게 또는 라우터에게 붙을 수 있는 차일드의 개수는 4개까지 우리는 허용하기로 했어요. 자식 노드의 개수는 4개. 그 중에 라우터는 최대 4개까지. 그러니까 4개가 모두 다 라우터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레이어는 3개까지만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예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2개로 되어 있는 거는 직비 코디네이터. 우리가 이렇게 약자로 썼었죠. 직비 코디네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은 0번 주소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0번 주소가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한 후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 직비 코디네이터가 나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 후 주변에 있던 장치들 중에서 라우터인 장치 또는 엔드 디바이스인 장치들이 여기에 붙으려는 시도를 아마 했을 거고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요 동그라미 하나짜리 약간 검게 되어 있는 얘가 직비 라우터예요. 주변에 있던 라우터들이 이 코디네이터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최대 4개까지라 그랬거든요. 아까. 그리고 라우터도 4개까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주소 써 있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한 후 요것도 15.4 개념으로는 얘도 코디네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비콘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번 메인 코디네이터인 직비 코디네이터에 내가 연결이 된 후에 주변에 이제 나 라우터니까 나한테 또 붙으세요라고 얘가 비콘을 보냈더니 얘가 또 붙은 거예요. 2번이. 그리고 얘도 또 검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라우터인 것 같죠? 얘도 주변에 보냈는데 이 3번이 붙었어요. 논리적으로는 여기 라우터가 붙을 수 있어요. 라우터가 붙을 수 있지만 아마도 라우터보다는 주로 엔드 디바이스가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LM 최대로 뻗어갈 수 있는 게 3개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요 이상으로는 더 이상 뻗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3번 디바이스는 혹시 라우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라우터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뻗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네트워크 형태가 어떤 컨셉인지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주소가 왜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정확히 얘기해서 이 주소는 앞장에 뭐가 있었냐면 Cskip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수식이 하나 써 있었어요. 그 수식에 의해서 이 skip 값이라는 것이 계산이 돼서 가능한 건데 Cskip 제로는 21이다라는 하는 이가 왜 21인지는 좀 이따 따질게요. 21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장치가 나한테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나 더하기 1 그러니까 1번이죠. 그것을 주소로 할당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장치가 나한테 붙을 때는 그것에다가 더하기 요거 스킵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1에다가 21을 더하니까 22라고 하는 주소가 지금 할당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또 21을 붙여서
43, 또 21을 더해서 64. 이렇게 지금 주소가 차례대로 할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요걸 따져 볼게요. 지금 옆에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코디네이터는 무조건 자기 주소는 0으로 할당한다라고 했으니까 0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대로 붙을 수 있는 노드 수는 4개까지가 가능하다고 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M이 4라고 돼 있으니까 모두 다 코디네이터일 수 있죠. 제가 7을 해서 라우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4개가 각각 붙을 수 있겠죠. 4개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계층은 하나, 둘까지만 확장됐기 때문에 얘 하나도 다시 뭐가 될 수 있어요? 라우터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하나를 더 확장을 해볼게요. 여기도 역시 하나, 둘, 셋, 4개까지 붙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차일드 노드 수를 4개라고 아까 표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이렇게 붙겠죠. 4개까지. 그러면 주소는 우리가 어떻게 할당을 하냐면 여기부터 0, 1 내려가면서 그거 더하기 1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거 주소 더하기 1. 첫 번째 차일드는 얘는 2, 3 이렇게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자, 2번 라우터에 붙은 주소는 3으로 시작해서 여기는 어차피 밑에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4, 5, 6 이렇게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 소요한 주소가 1, 2, 3, 4, 5, 6까지 썼네요.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주소는 뭐냐면 7번 주소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죠. 7번 주소. 그래서 내 주소, 나의 주소하고 내 주소하고 더하기 요 바로 옆에 있는 내 옆 동네 뭐 이걸 트리의 용어로는 형제 노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 형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주소는 뭐가 가능하냐면 7이 가능해요. 그럼 2와 7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이게 5가 되겠죠. 5.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C 스킵 값이 5입니다. 라고 써 있는 숫자가 하나 보이는데 이 5라는 숫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이 부분 이 두 번째 있는 이 라우터들은 새로운 노드가 나한테 붙을 때 제일 처음엔 내 거 더하기 1로 할당을 하고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지우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1번 라우터입니다. 1번 라우터에 새로운 자식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 거 더하기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2번 주소를 얘한테 줄 거고 이 밑으로 최대 4개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또 다른 자식 노드가 나한테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더하기 5만큼을 건너뛰어서 7번 주소를 할당합니다. 또 다른 게 오면 그 다음 이렇게 주소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노드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최대 개수만큼을 고려해서 그거는 너 책임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번부터 21번까지는 여기에서 다 소요되는 주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더 따져볼게요. 자, 여기 2번이라 그랬고 여기 다 더하니까 여기는 아까 6번까지 가능한 거 받고 그럼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우리 여기는 7이 되겠죠. 그 다음은 뭐냐면 또 더하니까 5를 더하면 얼마인가? 빨리 더해볼까요? 아, 더하기가 어려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 13, 14, 15, 16 요게 세 번째 가능하고 여기는 그러면 17이니까 17, 18, 19, 20, 21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노드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막 동그라미 치고 있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는 2번부터 21번까지가 여기서 소요될 수 있는 주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스킵 값이 요거예요. 21.
그러고 나면 이 두 번째 있는 장치는 아까 22라는 주소로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흐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코디네이터가 나타났어요. 이제 나는 직비 코디네이터예요. 그럼 본인 주소 0. 첫 번째 차일드가 나타나면 그 주소는 자기 거 더하기 1 해서 1 주소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한테 어떤 책임을 넘기는 거냐면 너 2번부터 21번은 네가 알아서 할당해. 이렇게 주소가 할당이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장치가 또 나한테 붙여주세요 하면 얘한테 주소가 이미 2번부터 21번은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소인 21번이 얘한테는 할당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너 22번 너 건데 23번부터 시작해서 42번은 네가 알아서 할당해. 이렇게 주소를 준 거예요. 그러면 43. 같은 방법으로 땡땡땡 된 거고요. 그럼 다시 이쪽 1번에 붙은 2번한테는 이렇게 된 거죠. 2번한테는 너 3부터 3, 4, 5, 6, 6번까지는 네가 알아서 할당해 라고 한 거고 만약에 두 번 장치가 또 붙었다면 7번 주소를 주면서 8, 9, 10, 11 8에서 11번은 네가 알아서 새로운 노드가 있으면 할당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간단해지냐면 주소를 할당하는 규칙이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주소를 할당해야 될지를 네트워크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으로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 최대로 할당된 주소 값들을 지금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0, 1, 2, 그 다음에 1, 2에서 확장돼서 3, 4, 5, 6 이렇게 아마 붙은 거겠죠? 7에서 확장돼서 8, 9, 10, 11 아까 우리 그림으로 그려봤던 그 내용입니다. 예제처럼 CM을 4, RM을 4, LM을 3이라고 딱 고정을 해놓으면 이 네트워크는 이 직비 네트워크는 최대 코디네이터를 포함해서 최대 85개의 노드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예요. 이 계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 더 확장했으면 좀 달라지겠네요. 이게 바로 주소 할당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의 의미는 주소를 할당할 때 어떤 식으로 붙어서 할당됐느냐라고 하는 의미이지 통신 선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통신은 어쩌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장은 아니고요. 흐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만 잠깐 보고